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2억을 준다면 여러분은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실 수 있나요? 대신 조건으로 옆에만 있어달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아쉽고 힘든 순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원수라면 그 돈 받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2억을 받고 곁에 있어 주었어요. 꽁돈이니 좋은 거다 복 받았다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동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돈이 궁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말입니다.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제대로 배신한 제 남편이 제게 그 돈을 줬어요. 자신이 죽기 전까지 곁에 있어달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아들과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듬직한 아들을 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남편의 제사를 지내주면서 드는 생각은 돈이 있음 뭐하나 죽으면 그냥 끝인 거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인생을 단 한순간도 부끄럽게 살지 않은 사람, 어떤 순간이 와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하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저의 죽은 남편은 인생의 초창기엔 멋진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었죠.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알게 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부모는 없는데 성공한 사람이야. 돈도 많아.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아직 30대 초반인데 자기 집도 있고 통장도 10개나 있다더라. 게다가 형제도 없어. 얼마나 좋아. 없었음 하는 게 없고 있었음 하는 게 많잖아. 지금은 좀 별로인 것 같아도 말이야. 내가 결혼해봐서 잘 알아. 부모와 형제는 없을수록 배우자로는 최고야. 돈이 없을 때야 아쉽지. 돈이 많으면 따따봉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그렇게 독하게 살았어도 사람이 진국이야. 나는 살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 처음 봐. 사느라 바빠서 그렇지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박복하고 부모 형제 없는 사람들이 너처럼 부모랑 형제 사이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 좋아해.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어. 두고 봐라. 결국에는 호기심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독하게 성공한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얼굴에 도끼가 서리지도 않았고 한없이 순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못 해본 듯한 인상이었죠. 게다가 고아에 제대로 본데 없이 자랐어도 사람이 이렇게 바를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예의가 발랐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달랐던 모습에 제가 크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제 약속에 거절 없이 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남이 이어갔어요. 남편이 이제는 진지하게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부모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저와 같은 반응이셨습니다. 아이고야,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앓고
그 친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지금 일은 하고 계시고? 아, 그게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 고아원 출신이야.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야, 엄마. 자수성가했어. 돈도 정말 많이 벌고. 작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사장님이야, 사장님. 아니지.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능력자야. 가정환경 같은 거 신경 안 쓰일 만큼.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 사람을 선입견 없이 잘 봐줬으면 좋겠어. 난 잘하면 결혼까지도 하고 싶거든.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말이야. 나 봐서 좋게 봐줄 수 있지? 그치? 그러자 제 말에 부모님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두 분 다 없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선입견이라는 건 이미 바탕에 안 좋은 기본이 깔리면 생기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한번 만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드디어 인사를 드리는 날 남편은 반듯하게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을 잔뜩 들고는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 보면 부모님께서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표정부터 안 좋으셨고 남편의 밝은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실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네는 모든 말씀들에 너무 가시돋쳐 있었습니다. 아이, 자네 고아원 출신이라고? 아이, 그럼 고아원에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던 겐가? 아이, 지금 그 이름도 고아원 원장이란 사람이 지어준 겐가? 아이, 그럼 진짜 이름도 아닌 거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원장님 성씨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계된 고아원인지라 제 이름도 세례명입니다. 그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지어진 이름이라 원래 제 이름이랄 게 없어요. 지금 이름 제 이름이죠. 뜻도 좋고 이름 덕분인지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는 말게. 사실 우리 딸아이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아니 뭐 한번 보기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자네 부른 거지. 아니 아직 허락한 건 아니라네. 아니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닌 건가? 아니 내 알아보니 고아원 출신이면 고아원에서 길어야 고등학생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아니 맞나? 아이 그럼 대학은 안 다닌 겐가?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고아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녔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통장을 하나 받았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든 돈을요. 저는 미리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자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고아원 나올 때 보니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뿌리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같이 있었던 형이랑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그 덕에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바로 옆에서 남편의 성공 일대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그 나이 때 그저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말이죠. 남편은 훨씬 어릴 때부터 생존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니 정말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다 들었죠. 그런데 이런 한없이 대단한 사람을 아버지는 한없이 낮게만 보셨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는 듯이 질문을 이어가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식구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 앞으로 볼 일 없으니 같이 식사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절망 가득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애처로운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눈은 부릅뜨고 있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주먹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꾸벅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는 깍듯하게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를 하고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놀라서 밖으로 나서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괜찮다고만 했어요.
당연히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겠죠. 어른들은 저 같은 경우를 싫어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자주 겪어봐서. 뭐 어떻게 설득해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요. 저 일부러 바로 나왔어요. 거기서 버티고 있어봐야 역시 부모도 없고 못 배워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 드려야 할 때는 저 드려야 해요. 걱정 마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내내 같이 있었어요. 남편의 집에서 저는 잤고 같이 밤을 보냈죠. 아마 부모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절 기다리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불안해하시면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부모님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도 저는 내내 남편을 만나러 다녔고 회사도 제대로 가지 않을 만큼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랐어요. 저와 만나면서도 일이 있으면 칼같이 회사에 갔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다가도 일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절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뭐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그럴수록 전 그런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연애를 하는 걸 다 눈치챌 만큼 전 정신이 모두 팔려 있었어요. 회사도 회사지만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의 집에 제 짐이 하나둘 늘어날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허락받은 거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어린애들 반항하듯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이러면 아버님이 날 더 싫어하실 거야. 역시 본의 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라고. 뒤로 그런다고 말이야. 이럴수록 떳떳하게 허락받고 그러고 만나야 돼. 이제 집으로 들어가. 내가 다시 인사드리러 갈게. 더 잘 설명드리고 허락받을게. 자기 저번에 우리 아버지 봐놓고도 몰라?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선입견 가득한 꼰대 같은 분이셔. 당신 절대로 좋게 볼 리 없는 분이라고.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 고집 장난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엄마 의견 들어주는 거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내가 딱 한 번 아버지가 남의 말 들어준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회사의 회장님. 그 회장님이 부탁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들어주셨어. 그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셨거든. 그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 그 정도는 돼야 움직이는 분이셔.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당신 좋게 안 보실 거야. 내 아버지이지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 난 아버지가 반대해도 당신 만날 거고 결혼도 할 거야. 허락 못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 내가 당신 대단한 거 제일 잘하니까. 당신 멋진 사람인 거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매달린 셈이죠. 그런데 나중에 저희 엄마께 들으니 남편이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마음을 설득하려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어보려고 식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숟가락을 내어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설득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미친 듯이 아팠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싶어서 한참을 식은땀을 흘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배탈이 아닌 임신이라는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걸 기쁘다고 해야 할지 놀랍다고 해야 할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나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기가 생겼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남편은 몇 분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기? 우선 있어봐. 내가 회사로 데리러 갈게. 축하한다라든지 기쁘다라든지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달갑지 않은가 보구나라는 서운함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을 만나니
남편은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저만큼이나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쁘다고 해야 할지, 놀랍다고 해야 할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다시 산부인과에 갔고 초음파 검사까지 같이 확인했어요. 이미 4주 정도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이 태동에 얼굴이 빨개진 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아빠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경이롭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지? 나한테 자식이 생긴 거잖아.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 예전부터 꿈꿔왔었어.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줄지, 내가 못 받은 사랑도 잔뜩 주고 질릴 만큼 행복하게 해줘야지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빨리 아버지가 되다니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당신은 기분이 어때? 나랑 비슷해? 아니면 무서워? 어떤 기분이야?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운 게 제일 큰 것 같아.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야.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어떡해? 남편도 그제야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는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아기 용품점에 가서 갖가지 아기 용품을 다 사고는 차에 싣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집 배를 누르는데 꼭 제 심장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배가 땡겨오는 느낌이 다 들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엄마는 무슨 일인 건지 눈이 커져 있었죠. 남편은 아까 샀던 아기 신발을 시선을 피하는 아버지 눈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한번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드렸죠. 다른 말을 안 해도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보고 있던 신문을 말아서 남편을 마구 때렸어요. 놀란 저는 맞는 남편을 막아섰고 아버지는 차마 저를 때리지는 못하셨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딴 식으로 하지. 나는 너 같은 종자들 특성을 아주 잘 알아. 이런 식으로 묻어가려나 본데 어림도 없다. 애 생겼다고 내가 허락할 것 같으냐? 당장 아이 지워. 지우고 없던 일처럼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아빠, 지금 내 뱃속에 애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없던 일이 될 수 있어? 아빠가 고리타분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지금은 선을 넘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이가 다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면 범죄자야? 중범죄라도 지었냔 말이야. 그저 안타깝게 부모한테 버려져서 어떻게든 열심히 성실히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부모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공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빠도 다 알고 있잖아. 왜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쓸데없이 엄격해? 아빠가 그렇게나 잘났어? 솔직히 말해서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걱정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독립할 생각으로 늘 노력하고 살았다고. 그럼 그 공을 인정해줘야지. 왜 무시하고 짓밟아? 아빠가 그러고도 내 아버지야? 이렇게까지 반대한다면야 나도 부모님 필요 없어. 이 사람이랑 내 아이 낳고 이 사람처럼 부모 없다 생각하고 살 거야. 저는 아버지께 한 소리하고 남편 팔을 이끌고 나왔고 엄마께서 그런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또 어딜 가. 엄마는 반대 안 해. 그리고 네 아빠 설득할 테니까 가지 마. 밥 먹고 가. 이서방 밥 먹고 가. 이번엔 꼭 같이 먹고 가, 응? 저희 엄마의 밥 먹고 가라는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인데 그저 남편에게 절망만 안겨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남편의 인생에서 수없이 받았을 차별과 편견이 또 반복된 듯해서 끝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맨정신으로는 힘드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안 드시던 술을 다 드시더라고요. 너희 이렇게나 내가 반대하는 결혼 자처였으니 그만큼 잘 살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내 손에 죽는 거다. 그럴 줄 알았다 말고 잘 사는구나 하게 해야 한다고. 남들보다도 더 죽어라 노력해서 행복해야 되는 거야. 난 적어도 내 딸이 남들 다 가지는 평범한 행복 누리면서 살았으면 했다. 역시 반듯한 집안에 반듯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말고 부모도 없고 불쌍한 남자 만나서 사는구나.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냐? 에휴, 너희들이 뭘 알겠어 뭘. 사실 그때는 저희 아버지 말씀이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말이죠. 평범한 행복이 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십수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해에 결혼을 서둘렀어요. 결혼식에 저희 일가 친척분들과 남편의 고아원 식구들, 회사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하객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아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태교에만 신경을 썼죠. 잠들기 전에 남편과 마주보고 누우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될지 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어요. 난 있잖아.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사랑을 잔뜩 주고 아이가 사는 내내 부모님 덕에 행복하다. 힘들거나 슬플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게 해줄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거야. 절대로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태어나서 줄곧 외로웠거든. 물론 어릴 땐 몰랐지.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고아원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사람을 늘려도 태생적인 외로움은 극복이 안 되더라. 뭘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내가 만들어낸 사람들 말고 이미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그런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걸. 우리 아이한테 당신이랑 내가 그런 존재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존재. 가족. 그렇게 밝게 말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남편을 저는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신 제게 고맙다고 말해주었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아이를 가지고 저는 거의 집에 있었고 남편은 더 열심히 살 거라면서 더욱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건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볍게 운동이라도 할 겸 저는 남편의 회사에 들르곤 했습니다. 작은 회사인지라 직원들 이름을 제가 다 꿰고 있었죠. 정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처음 보던 여직원이 1명 있는 거예요. 실습을 나온 건지 뭔지 꽤나 어려 보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사회성은 조금 떨어져 보였죠. 저희 결혼식에도 온 저와 친분이 있는 과장님께 물어봤어요. 아, 격리팀의 새로운 여직원이요? 원래대로면 채용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대표님 특별 채용이에요. 대표님이랑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던데요. 사정이 너무 딱하고 하니까 대표님이 신경 써주신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가 사실 좀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낙하산 탔네요.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그 여직원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회사는 일인데 너무 사적인 마음으로 동정심에 채용한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낮에 산책 갔다가 당신 회사 들렸거든? 그런데 처음 보는 여직원이 있는 거야. 너무 아기 같던데.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 이제 막 학교 졸업해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갈 데도 없대고 돈도 없대고 딱하잖아. 그래서 도와주는 셈 치고 채용했어. 회사 안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그래서 예전 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도 그 친구처럼 처음엔 사회성이 부족했거든.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겠어.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일 좀 하다 보면 눈치도 늘고 사회성도 늘 거야. 아까 왔으면 연락을 하지 왜 그냥 갔어. 밥이라도 먹고 가지. 남편은 그 새로운 여직원이 불쌍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말이죠. 저 또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 여직원은 그저 고아 출신에 보잘것없다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 남편이 달라짐을 느꼈어요. 집으로 날아온 카드 고지서를 보니 남편이 산 물건들이 전부 여성 용품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위해 사온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걸 왜 산 건가 싶어 조금씩 의심이 들 무렵 저와 친하게 지내는 남편 회사 과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이었죠. 제가 사모님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새로운 여직원 있잖아요. 그저 불쌍하고 볼품없는 친구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대표님이 그 친구가 묵고 있는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요. 언제는 그 방에서 그 친구 우는 소리도 들리고 대표님이 달래주기도 하고 선물 같은 걸 잔뜩 싸서 그 친구한테 대표님이 선물도 한대고. 원래 그 방이 직원들 쉬는 휴게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 키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방문을 열어봤는데 글쎄, 명품이 한가득에 그 친구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것들이 잔뜩 있어요. 게다가 대표님 옷가지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바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확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예상도 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과장님께 사진까지 다 받았지만 남편 입에서 아니라고만 하면 믿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출산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이라 할지언정 남편의 마음을 아이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마도 동정심 때문일 거다 동질감에 흔들렸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신경을 너무 썼는지 양수가 터졌고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할 새도 없이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먼저 오셨고 남편은 결국 아이를 낳고서야 달려왔죠.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서야 저는 감격해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더는 가지 마. 다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 여자 정리해. 나 다 알아. 당신이 그 여자 동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만나주고 신경 쓰는 거. 당신이 말했잖아. 우리 아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안정적인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난 다 이해해줄 수 있어. 잠시 흔들릴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사랑보다 앞서는 게 동정심이고 연민이래. 그래서 처음에 당신 허락 못한다고 무슨 일에도 동정심이 깔린 채 당신을 대할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평범한 사랑이 좋은 거라고 우리를 반대하셨던 거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장인어른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동정심? 누가 그래? 내가 그 여자를 동정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 그 여자 사랑해. 물론 시작은 안쓰러웠던 건 맞아.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꼭 예전에 날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처음에 신경 썼고 내가 먼저 다가간 거 맞아.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동정심 아니고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그 여자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당신은 부모도 있고 이제는 아이도 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나밖에 없어. 온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나뿐이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안 그래도 정리해서 말해주려고 했어. 나 그 여자 혼자 못 둘 것 같아.
지금 지내는 회사 쪽방에 두는 것도 너무 안쓰러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그 사람 구원해주고 싶어. 막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바람난 남편의 고백이라니 그렇게도 가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남편을 때렸고 남편은 그저 다 맞아주었어요. 마치 예전에 저희 관계를 반대하던 아버지가 때리실 때 맞아주던 것처럼요.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친정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거라고,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아이만은 자신이 데려가길 원했지만 저는 죽어도 아이를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이보다도 그 불쌍해 죽겠다는 여자가 더 신경이 쓰였는지 끝내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고 남편은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었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이혼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친정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한탄하실 줄 알았거든요. 상처 가득 안고 아이와 돌아온 딸에게 차마 그러실 순 없으셨나 봐요. 그 모습에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효도 참 그만한 불효가 없었어요. 친정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아이가 울어도 돌보지 않아 저희 엄마가 달려오셨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지쳐서 잠든 제 이마를 쓸어내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떳떳한데 내가 왜 꼭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갈 때쯤에 아버지께서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이 분명 잘 살 거라고 다짐했지. 남편의 네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 남편 같은 거 없어도 애랑 너랑 잘 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네 인생을 살아. 꼭 그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한심한 녀석아. 그때 머리가 띵하고 뭐에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선 아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잠들기 전 늘 하던 약속 중에 저도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사는 내내 슬플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꼭 남편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지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니까요.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오랜 장고 끝에 취업도 했습니다. 물론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꼭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고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원동력인 내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 월급은 고작 18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점심값을 빼고 뭐 빼면 남는 것도 없었죠. 물론 남편이 재산 분할로 남겨준 것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은 안 건드리고 싶더라고요. 온전히 그 돈은 자식만을 위해 써야지 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아들이 중학생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에 아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직원 중 저와 친분이 있던 몇몇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끝끝내 남편은 오지 않았죠. 왜 오지 않는지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례식 마지막 날에 직원분 중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남편이 많이 아프다고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회사에도 자주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은 아니라서 사모님이랑 헤어지시고 재혼 안 하셨어요. 그 전에 불미스러웠던 그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요. 뭐래더라? 동거하던 남자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표님이랑도 끝난 것 같고
그 뒤에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기는 했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대표님이 쓰러져서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길면 3일 정도 출근을 하시다가 요새는 한 달에 몇 번 겨우 나오세요. 그런데 그것도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터라 전 남편의 슬픔이나 고난 따위가 들어올리 만무했죠.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을 정리하고 슬퍼하고 친정 엄마와 아들 저 모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더라고요. 1년 동안은 온 가족이 슬픔과 애도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걱정하니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뿐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가정주부로만 계셨던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하시기는 어려웠죠. 연세도 많으셨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외부 활동을 하기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력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고 진급 또한 없었어요. 평생 그 월급 180만 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전 남편이 남긴 돈을 쓰게 되더군요. 그리고 돈은 쓸수록 금방 일하더니 정말 금방 다 쓰게 되었어요. 계속 아프시던 어머니 무릎을 수술시켜 드려야 했고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셨던 집 담보대출을 갚고 이래저래 쓰니 나중에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제가 버는 돈으로만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끝나면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 몰래요. 아들은 자신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미안해했지만 괜찮았어요. 적어도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좌절하던 지난 날들보다는 생기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띠링하고 제 핸드폰에서 문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확인하니 입금 내역이었어요. 아직 월급날도 되지 않았는데 뭐지 하고 보니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돈이 대체 뭐지 하고 입금자를 보니 전 남편 명의였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나한테 돈을 왜 보내?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안 하다가 제게 문자로 주소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주소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쳐두고 씩씩대며 보내준 주소로 갔어요. 남편은 아주 큰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 죽으니까 나한테 한 짓이 미안해졌니? 이제 와서 사죄라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아니, 나 죽을 때 옆에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서 불렀어. 나 좀 있으면 죽어. 어차피 죽으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가족도 없잖아. 당신이랑 우리 아들밖에는. 그러니까. 아, 자기 불쌍하니까 죽는 거 봐달라고? 이제 와서? 그럼 내가 얼씨구나,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럴 줄 알았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너도 직원들한테 들었으니까 잘 알겠지. 우리 아버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너 때문에 속병 나서.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하더니 잘 살지도 못하고 넌 나 배신하고 바람피고 그렇게 배신하고 갔으면 그 여자랑 잘 살아야지 이게 뭐니? 왜? 그 여자는 아픈 사람은 싫대? 이제 네가 필요 없대? 아픈 사람은 싫대. 자기 부모도 아파서 죽어서 아픈 사람이면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떠났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당신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랑.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면 내가 2억을 당신에게 줄게. 당신 요새 힘들잖아. 내가 알아봐서 잘 알아.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죽는 마당에 이렇게라도 부탁하고 싶어. 내가 쓸쓸하지 않게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내 옆에 좀 있어줘.
옆에만 있어주면 돼. 있으면서 때려도 되고 구박을 해도 좋아. 보살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옆에만 있어줘. 나 너무 쓸쓸해. 태어났을 때도 혼자였는데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건 너무 싫어. 장인어른 일은 안타깝게 됐어. 나도 장례식 가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꼴을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당신한테 약속했는데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을 뒤로한 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돈만 생각이 났어요. 2억이면 조금 있으면 대학 가는 아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 친정 엄마의 아픈 무릎을 생각해서 계단 없는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나도 고생하는 택배 아르바이트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는 당장에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들어가는 돈만 떠올렸어요. 당연한 거였죠. 남편은 죽을 사람이고 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아들을 내버린 남편이 제게 그 정도 돈을 쥐어주는 건 큰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남편에게 갔어요. 어제 당신이 말했던 거 그거 정말 사실이지? 다른 거 없이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옆에만 있어주면 나한테 2억 준다는 거. 그거 확실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안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손해 아니야? 난 돈도 못 받고 시간만 버리는 거잖아. 안 죽어도 2억 주는 거야? 언제쯤 줄 수 있는데? 안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네. 가는 길에 내 담당이 만나봐. 길어야 3달이랬어. 당신 말대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2억이 뭐야. 전 재산을 다 주지. 걱정 마. 다 줄게. 남편은 허탈한 듯이 웃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의 병실로 출퇴근을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 속썩이고 배신했던 남편의 끝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 그만큼 속 시원한 순간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비참한 말로 한번 보자 그런 배짱으로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약점이 있잖아요. 바로 측은지심이요. 아무리 제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떠났던 전 남편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마음이 안 약해지고 배길 수가 없었죠. 한 번씩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할 때면 방금 전까지 잠들었을 때 숨통을 막아버릴까 하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간 내가 그딴 애를 써서 뭘 하나 싶었죠. 그리고 병실에 전 남편과 단둘이 긴 시간 동안 머무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혼은 안 한 거야? 따로 만나는 사람은 없고? 미쳤다고 내가 남자를 또 만나니? 너한테 그렇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놓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다. 내 아들 좀 있으면 사회 나가야 돼. 꽃길을 열어주진 못해도 비탈길은 안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안 만나고 싶은 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고 있잖아. 내 새끼 편한 길만 가게 해주려고. 그러는 너는 돈도 많으면서 이런 병이나 걸리고 네 팔자도 참 우습다. 그러네. 맞네. 내 팔자 진짜 그지 같다.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인생을 마냥 헛살지는 않았나 봐. 당신이 옆에 있어주잖아. 그리고 내 자식도 이 생에 남아있고.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부모 없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갈 생각하면 서러울 텐데 그래도 당신이랑 내 아들이 있어서 든든해.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네가 더 옳은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돈 걸고 사람 붙들어 놓지도 않았을 거야. 배신을 한 건 너였고 난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이 없으니까. 네 부모님이 널 버린 건 맞지만 나랑 내 아들은 먼저 널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는 하루에도 12번씩 싸우게 되었죠. 물론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긴 했지만요. 아무렴 바람 피우고 배신했던 남편 면전에서 웃을까요?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심심하지 않으려고 나를 부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할 때 씩씩대는 건 저뿐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저 화내는 절 보면서 다행이라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어떨 때는 떠들어대는 절 보면서 신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 인간이 진짜 죽을 인간이 맞나 의아했고 그럴 때면 한 대 패주고 싶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렇게 전 남편 병원에 들락거린 게 일주일쯤 지났나 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마치고 집으로 안 오고 자꾸 어딘가에 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또 어떨 때는 도시락 같은 걸 싸서 나가기도 하니까요. 엄마, 혹시 연애해? 아니, 남자 생겼어? 나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집이랑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요새 바람든 것 같아 보이잖아. 나 되게 쿨한 아들이야.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써. 내가 연애할 시간이랑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우리 아들만 보고 사는데. 내가 누굴 만나? 내 이 두 눈으로 아들만 담기에도 눈 두 개가 부족한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알바 같은 거 하는 거야. 지금 벌이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엄마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나중에 근사한 차 한 대 뽑아줄 거거든. 그러려면 죽어라 벌어야지. 자존심이고 기억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그 차 뽑아줄 수 있는 알바가 어떤 알바인 건데? 아, 그럼 그 알바 한 몇 년 해야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지 마, 엄마. 나 그렇게까지 차 필요하지 않아. 이 차는 뭐 내가 대학 다니면서 돈 조금씩 모으고 나중에 취업해서 그때 더 벌어서 사면 되지. 아이, 그러니까 일하면서 알바까지 하지 마. 나 마음 불편해. 계속해서 제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아들에게 결국에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 돌봐주고 있다고. 그리고 그 몫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전 남편이 끝까지 야비하다고요. 그런 돈 받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하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게 아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절 따라왔더라고요. 따라와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우리 버린 사람이잖아. 그런데 뭐하러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난 싫어. 아니, 나중에 너 이 엄마한테 엄청 고마워하게 될걸? 돈은 많을수록 사는데 편리해지는 거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를 수 있는데 엄마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 잠깐 자존심 버려도 길게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좋니? 평생을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만 있어주면 받을 수 있다는데 넙죽 받아야지. 안 그래? 지금이야 네가 순수한 마음에 자존심이고 뭐고 따지겠지만 나중에는 엄마한테 대단히 감사해야 할 거야. 이 엄마가 속물 같아도 차마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해. 몇 차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남편이 있는 병실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곤 조용해졌죠. 아들이 갓난아이 일 때 보고 한참을 못 봤던 터라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남편은 바로 아들을 알아보고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남편을 바라보고는 울더라고요. 10여 년 넘게 안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막상 아빠의 아픈 얼굴을 보니 슬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전 울지 않았어요. 저만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아들은 굳이 남편에게 악감정까지는 없었고 그간 저를 생각해서 그리 해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하는 척, 미워하는 척 말이죠. 아들은 남편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부름에 다가갔고 남편은 그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아들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지. 이 생판 모르는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죽는다고 하면
울어주던데 하물며 네 친아빠가 곧 죽는다는데 울어줄 수 있지. 고맙다 아들. 울어줘서 되게 고맙네. 남편은 우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단 사실을 알고 여태 울어준 이 하나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그 눈물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부자 상봉을 하고 난 뒤엔 아들도 병실에 매일 왔어요. 저와 함께 둘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빠져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에는 겨우겨우 깨워야 일어나기도 하고 점점 더 말라가서 꼭 죽은 화분에 물을 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끝까지 남편에게 잘했어요. 하루만 더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서 남편을 즐겁게 해줬죠. 만나고 내내 왜 아들과 저를 버렸는지에 대한 원망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만 병실에 보내놓고 저도 일을 끝내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과 남편의 대화가 밖까지 들리더라고요. 남편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나 벌 받는 거야. 엄마 힘들게 하고 나도 버리고. 그래서 아빠 벌 받는 거라고. 나중에는 말 못할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인생 한참 잘못 살다 가는 거라고. 그래, 마음껏 원망하고 미워해. 내가 잘못 산 건 맞는데 적어도 엄마랑 너랑 가족으로 둔 건 잘한 것 같아. 욕하면서도 계속 있어주잖아.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남편은 계속 사과하고 고마워했고 아들은 분노를 표하긴 했지만 이내 남편의 약한 모습에 풀어진 듯 보였죠. 그리고 이튿날인가 남편이 제게 2억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모두 마치고 어영부영 정신없이 정리를 끝내니 4억이 더 입금되었어요.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제 앞으로 해둔 거였습니다. 돈으로밖에 해줄 수 없었던 전 남편은 그렇게 보은을 하고 떠났죠. 고마워해야 할지 미안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자신이 죽어도 자신을 계속 챙겨달라는 말이구나 하고요. 아직도 남편 제사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따로 한 번씩 말동무를 해주러 가는 것 같아요. 아들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찾아가면 욕만 늘어놓다 옵니다. 그러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때 왜 그랬니 하면서요.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산 사람인 저는 원망과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큰돈 받았다고 신나거나 기쁘지는 않았어요. 꼭 그 돈들이 제 업보 같고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지는 않고 떠난 것 같아서 남편은 2억이라는 큰 돈을 보람되게 쓰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결국엔 다 욕심과 욕망 때문인 것 같네요. 지금 곁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남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